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때 아닌 멸공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2탄 2라운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일화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새로운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때 아닌 이 멸치와 콩 논쟁. 오늘은 멸공 논쟁 2라운드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의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555. 자, 555. 이건 어떤 키워드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동아일보 4면입니다. 5가 3번 나왔어요. 555. 이재명 후보 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천. 숫자 555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제 비전인데 오늘 발표합니다. 최근에 탈모 지원 공약, 소확행과 경제 공약을 투트랙으로 발표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천 상륙. 이재명 후보의 555에 맞서는 윤석열 후보는 인천 상륙 작전을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후보가 인천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처럼 역전극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등 인천 구간을 지어하겠다라는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이 멸공 논란에 윤석열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방침. 한국일보 신면에서 쓰고 있는 방침. 어떤 방침일까요? 방역 방침일까요?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방침. 이재명 방침에 따른 것이다. 라는 김만배 측의 어제의 이 발언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측의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라고 밝힌 거에 따라서 여야의 뜨거운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란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 성남시의 정상적인 방침에 따른 것이다 라는 뜻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김만배 측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든 걸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 중앙일보 6면이 쓰고 있는 카카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까지 최근에 불거진 바 있었죠. 카카오 그룹 한 달 새 시총 27조가 증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 대표 리스크가 시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류영준 대표 주식 매도 469억 이익, 소위 먹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는데 시장의 신뢰를 잃은 카카오의 시총 27조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멸공 논란, 멸공 챌린지, 이에 따른 논쟁,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바라다 박 선생, 국내임 선대위 공보실장 박정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멸공 챌린지 아바타 논쟁. 어제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고 멸공 논란 중에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이 바로 인천이다. 인천 상륙작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 인천하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멸공 논박 중에 공산 침략으로부터 물리친 인천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어제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멸치와 콩을 산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멸콩 논란으로 좀 이념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자,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멸치는 멸치 육수용이고 콩은 이 콩국을 자주 끓여 먹는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박정화 실장님, 네. 그 멸공 하면은 사실은 뭐 고기가 끄덕끄덕여지는 뜻이긴 합니다만 좀 멸공하면 이미지가 세잖아요. 그 선거 캠페인상 조금 뭐 반감, 특히 이제 젊은 층에 너무 멸공 아니야라는 어떤 반감을 의식한 멘트입니까? 지금의 멘트는 콩국과 멸치 육수. 아니 그 뭐 그런 걸 의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멸공이라는 단어가 진부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선거한다고 굉장히 여야가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뭐 접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저렇게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거를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정치권에서도 챌린지 많았었는데 저희가 멸공이라는 저거를 무슨 챌린지화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 우연히 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어딘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어쨌든 뭐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북한 주민들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넘길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 그리고 뭐 이게 또 이상하게 어떤 뭐 불매운동까지 막 번져가는 이런 상황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이준석 대표도 이 멸공 논란, 특히 이제 여당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익살스러운 표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방침으로 결정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공식 이 슬로건이나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념적인 어떤 아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볍게 어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자,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아니 뭐 익살스럽게 한 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멸치는 멸치 육수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배놀이다, 색깔론이다, 멸공놀이는 대통령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일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이기려고 다 세대를 갈등으로 만들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 색깔론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유치해 보이고 철없는 멸공놀이, 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을 따라하는 것 역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뭐 이거 익살스럽게 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인데 뭘 이렇게 그러냐라는 거고, 여당은 자질이 의심스럽다,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라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평상시에 뭐 선거철이 아니고
또는 뭐 대선 후보가 아닌 뭐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가볍게 재미있게 또는 익살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붙여서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이 대선 후보의 메시지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국민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집 가까운 곳 마트를 갔다 그랬는데 그 집 가까운 곳은 그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아니라 이마트가 집 아니죠. 근처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민주당에서? 그럼요, 예. 와, 민주당 대단하네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저 SNS에 다 돌아다닙니다. 홈플러스가 가깝다. 이수역에 있는 이마트까지 간 거예요. 이수역이에요? 이수역에 그러니까? 있는. 예. 그러니까 강남구에 사시는데 네. 동작구 이수역에 있는 이마트까지 간 거예요. 이마트. 예. 정진 이제 부회장하고 말하자면 이제 연관성을 이제 또 올리는 거죠. 이마트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집 가까운 곳은 홈플러스를 비롯해가지고 홈플러스다.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 마트를 찾아서 그것도 동작구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 들고 있는 멸치가 육수 내는 멸치가 아닙니다. 저 육수 멸치 아니에요? 육수 멸치, 확인해 예, 그럼요. 저거는 볶음 멸치예요. 볶음 멸치다. 예, 우리 네. 주부들이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조림용 멸치입니다. 저거 3시간, 예, 3시간, 네. 4시간 우려내도 육수 안 나옵니다. 오늘 저거는. 전재수 의원님 뭐 취재 많이 해오셨어요. 아니 SNS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 예. 그런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해명도 뭐냐면은 예. 사실과 이제 다른 것이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냉전의 시대를 넘어서 네. 이미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 무늬만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지 사실은 그 내용까지 공산주의는 북한 정도 제외하고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5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이 냉전적 사고, 더더구나 우리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 항구적이고도 영구적인 그런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에서 뭐 공산당에 반대한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를 넘어서 공산당을 멸종시켜야 된다. 멸공, 이거 아닙니까? 이게 60, 7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더더구나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이야기를 했던데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25%가 중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바이어들에게 한국 상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 그리고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그 가족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신세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기업가로서의 어떤 이런 뭐 정치적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 다 있죠. 다른 기업 재벌 회장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너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거기에 투자한 주주 가치들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어제 신세계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2천억 누구 돈입니까? 주주 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란은 우리 사회 생산적이고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논쟁이면 모르겠는데 한참 40, 50년 전에 이미 체제 경쟁이 끝이 났죠. 멸공이라는 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대선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이 논란은 이제 좀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오늘 취재 많이 오셨어요. 집 근처 마트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수역 이마트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홈플러스인데 왜 안 갔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멸치는 볶음용 멸치다. 라는 문제 제기인데 박정하 시장님. 아니 뭐가 불편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볶음 멸치 사서 볶아 드시려고 한 수도 있죠. 지금 그 멸치 가지고 꼭 육수 낸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집 근처 홈플러스인데 그게 불편해서 이마트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뭐 오너 리스크 말씀 주셨는데 꼭 말을 붙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오너 리스크 뭐 반해서 대통령 리스크는 뭐 없나요?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여전히 종전협 선언하신다고 하고 판문점 평양
뭐 이런 선언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북한이 여지껏 우리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원한 핵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라, 그럼 우리 모두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제대로 못 주어서 여태 북한과 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하고 기업의 오너리스크만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보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신용도나 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기업이 혹은 뭐 기업인이라고 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역시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럼 모두 다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무언가 불편해서 뭔가 자꾸 연상이 돼서 저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를,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마트 가면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트 한번 가서 국민들이 또 다른 걸 또 연상시킬까 봐 뭐 이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불편해 하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예. 한 말씀만 좀 짧게 더 드리면 자, 이쪽에서 오너 리스크 얘기하니까 더 센 거 들고 왔어요. 그 예, 대통령 예. 리스크는 없냐. 한 말씀만 더 북한 저 드리면. 미사일 발사 한마디도 안 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정용진 부회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후보,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하셨던 국민의힘의 정갑윤 전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캠프의 상근 부대변인 이런 등등 분들이 챌린지를 계속합니다. 마트 가가지고 멸치하고 콩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철진한 색깔론, 그다음에 지지율이 빠지고 하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을 빨리 결집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극우적 논리, 색깔론을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쏘는 것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발사하는 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죠. 그러나 그 대응하는 방식이 멸공일 수는 없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멸종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전쟁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을 하는데 싸워서 얻을 알겠습니다. 게 있을 때 싸움을 하는 것이죠. 대북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그러니까 또 지금 차제에 나눠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제 예. 그러니까 멸공이라는 것은 이미 체제 경쟁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잘 꼬셔서 예.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네. 만들 것인가,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것이. 예. 그럼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전쟁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다 나가죠. 이렇게 이건 되면 또 아니라는 이제 것이죠. 대북 정책이 어떤 게 맞는가, 핵벽 정책이 옳은가, 뭐 아니면 압박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주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정치권에서 멸치콩 산 것 같고 이렇게 여야 간에 뜨겁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똥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셨듯이 정용진 부회장을 매우 꾸짖는 분위기입니다. 현근택, 김용민, 뭐 김의겸, 김어준 씨까지 한꺼번에 다 나섰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자, 현근택 변호사는 앞으로 신세계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러면 또 불매운동까지 하게 되면 전 선생님 이건 좀 적절한지 이따가 좀 여쭤보겠고요.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얘기.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또 가까운 의원이죠. 정용진 부회장이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라고. 김용민 의원이 아니군요. 낙곰수 김용민이군요. 정정합니다. 낙곰수 김용민 씨입니다. 그의 매장에는 갈 수 없는 노릇이다. 역시 뭐 현근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불매운동을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을 비판을 했는데 군 면제받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내세웠고요. 김어준 씨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 본인은 군대 안 가고 멸공이 말이 되느냐라는 또 다른 논리를 내세웠는데 김어준 씨가 현역 나왔나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 과체중인데요. 신검 받을 때는
체중이 104kg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178cm의 키면 면제 기준이 103kg였습니다. 이건 뭐 일부러 면제를 받기 위해서 체중을 불린 거다. 그럼 멸공할 거면 군대 가셨어야죠. 말이 안 본인은 되는 안 가고 얘기죠. SNS로 멸공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저렇게 좀 과속을 하는 것 같다. 자, 이재명 기자, 이게 항상 정치권에서 1절만 하면 논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에 후렴구까지 다시 부르니까 늘 논쟁인데 아까 보셨듯이 현근택 변호사는 뭐 캠프 때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많이 출연도 활동하고 있는데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영진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식해서 저러는 거다라는 새로운 김의겸 의원의 주장, 김어준 씨는 군대를 안 가면서 멸공 얘기는 하지 마라라는 또 다른 논리. 근데 공교롭게 김어준 씨가 현역을 복무 안 한 걸로 제가 들었고 김의겸 의원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뭐 김어준 씨는 방을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 김의겸 의원도 면제를 받았지만 이제 아마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갔었는데 뭐 그것까지 간다 보면 정말 서로가 진짜 이전 투구밖에 안 될 것 같고. 예. 글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멸공을 얘기하기 멸콩이지만 어쨌든 멸공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챌린지를 한다는 게 유치하다, 철지났다. 일점은 동의할 수 있죠. 지금 멸공이 과연 우리 지금 2022년 대선의 시대 정신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뭐 철진한 논쟁을 벌이는 데에서 뭐 유치한 챌린지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도 멸공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이 아니라 거의 적개심에 가까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불매운동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철진한 챌린지에 대응해서 굉장히 잔인한 멸공 탄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기자 흥미로운 너무 표현이에요. 지금 철진한 멸공 챌린지에 대응하는 잔인한 멸공 탄압을 하고 있는 게 멸공 아닌가 싶을 탄압이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서로가 너무 극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민주당이 정영진 부회장을 비롯해서 너무 준엄하게 꾸짖으니까 저도 거기에 준엄하게 한번 이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회장이 부회장이 어떤 생각 갖든 간에 그건 자유인데 지금 민주당 얘기는 어쨌든 정영진 부회장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신세계 그룹이라는 우리나라의 한 10대권 대기업의 오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너리스크 주주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인에게 국익을 얘기하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기업 환경을 해서 얼마나 국익을 위해 헌신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야말로 정영진 부회장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해서 죽창을 올리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합니다. 그럼 과연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뭐가 되는 거죠? 과연 현 정부는 이 국익의 관점에서 얼마나 충실했느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현 정부가 어떤 국익보다는 어떤 정치적 셈법 혹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과연 개인에게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하나씩 드는 거고 지금 늘 민주당 얘기하는 게 체제 경쟁이 끝났다. 그런 점에서 멸공의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 또 박정화 지금 공보실장도 조금 전에 대통령 스피커 얘기했지만 과연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쪽이 북한이 우리 세금이 들어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든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든 아무런 해명도 받아내지 못하는 건 과연 체제 경제 승리한 쪽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걸 너무 준엄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논쟁을 오히려 멸공이라는 철진한 논쟁을 민주당이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우리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쪽 다 조금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좀 전에 불매운동 요 대목. 불매운동은 저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행동 같아.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몇몇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이게 당론이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의견이 불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에 멸공이 왜 자꾸만 문제가 되냐면 멸공은 뭐냐면은 북한을 침략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멸종시키고 그러려면 전쟁해야 됩니다. 침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한 30년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출신이라
이 침략해가지고 전쟁 나면은 저는 이 머리 다 세가지고 군복 입고 전쟁 나가야 돼요. 징집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정용진 씨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전쟁 나도 징집 안 돼요. 아니 군대를 아니 지금 당장 멸공을 해야 되면 요 멸공이라는 뜻이 침략을 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북한을 쳐들어가자라는 멸공의 사전적인 뜻도 있지만 아니 멸종시켜야 되니까. 근데 점령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북한 침략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부감의 예. 표현이라 하더라도 함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감의 네. 표현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윤석열 후보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이재명 후보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멸공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멸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것도 철진한 것이죠. 근데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예.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재계 13입니까 11입니까? 오너 기업인이잖아요. 자, 그럼 조 전 장관이 죽창가 부른 거는 괜찮습니까? 저는 극이라면서. 저는 일본 기업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도?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온몸을 던져가지고 조율하고 조정해가지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죠. 그런데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몸을 던져가가지고 오히려 더 부추겨.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고 막대한 흑자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 기업이 있죠.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한일 수교 이후에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 뭐 굳이 흑자 적자냐 이거 흑자 적자 비교는 좀 적절치가 않아 보여서 그것을 비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부추기는 행위는 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멸공 논란의 장면을 보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재결합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투영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아바타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국민에게 밝히고 스스로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줄창해왔던 여가부 폐지를 윤석열 후보가 한 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아바타가 아니냐라는 공세가 나온 건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박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 후보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바타라서가 아니다. 상식선에서 똑같은 생각하는 것. 여가부 폐지는 당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에게 여가부 폐지가 맞는지 아닌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하자.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후보들이 주로 할 문제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민주당, 송 대표는 나갈 생각 없다. 필요하면 청년선대위원장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토론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바타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 당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선대위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도 하고 이후에 청년들과의 대화도 두 차례나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소란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군 장병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은 청년 보좌역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의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무슨 아바타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과거 선거 때부터 이렇게 많이 써오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의 초점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는 좀 거북하면 그 상대를 이미지 씌우기 위해서 자꾸 저런 아바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이상한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뭐 군 월급이 아마 입장이 비슷해졌으니까 여가부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후보께서 차라리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가 입장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야지 이 건에 대해서는 참전을 안 하면서 오히려 대표나 무슨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정책의장 등등이 뭐 다른 얘기를 하고 마치 후보를 이상하게 이미지 더 씌우려 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이것도 역시 앞서 우리 했던 그 멸콩 논란처럼 본질과는 다르게 무언가의 이미지를 씌우고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전략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하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여가부 폐지라는 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을 한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좀 강력하게 주장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묻자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차후에 답변하겠다라는 식의 대답도 있어서 이게 혹시 이준석 대표 쪽 웨이트가 실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경선 때 10월 달에 이미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당시 그럼 성평등 내지는 양성평등 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입장을 가졌는데 그 후에 상황이 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 사실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뭐 섞여 있는데 독립된 부처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는 필요가 없다.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조정해서 제대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출산율도 무슨 인구 절벽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부처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게 자. 입장이 바뀌거나 잘못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박정화 대변인, 네. 장해찬 씨인가요? 한 방송에서 여가부는 남연부다. 그래서 박살내야 된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후보 생각도 이겁니까? 저는 장해찬 씨가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한데 야단을 좀 치고 싶은데요. 예. 후보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과거 한번 보세요. 윤미향 의원 사건 있을 때 여가부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4.7 재보궐선거가 일어난 상황에 대한 두 시장에 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가부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여가부가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잘못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서 온전하게 정말 부처가 필요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거지 젠더 갈등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뭐 미안하지만 장해찬 씨 얘기한 것처럼 무슨 남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 폐지하자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해찬의 오바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논란 다시 정용진 부회장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정용진 부회장에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비판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책임감 있는 기업 오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도 민주당의 비판도 있었는데 정용진 부회장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내게 멸공은 현실이다. 자,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입장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정용진 부회장이 그야말로 진짜 궁지에 몰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신세계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입장 몰렸는데 북한 때문에 여기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줘야 하고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은 그냥 어떤 인식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멸공 얘기를 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가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도 얘기했죠. 군대 안 갔다 왔다고 6.25 안 겪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뭐 음식에 대한 평하지 말고 먹기나 해라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면서 내가 직접 위협을 당하고 손해보는 당사자로서 말을 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사업가로서 자기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저 글의 마지막에는 어쨌든 더 사업가로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멸공 관련 발언을 삼가하겠다라고 정용진 부회장이 결국 한 발
물러선 빼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재밌게 들었습니다. 멸공 논란. 야, 이 멸치 콩 갖고도 여야 간에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번 느끼게 됐던 주제였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대선 삼국지 중대 분수령. 와, 이게 벌써 제목이 삼국지라고 붙기 시작하네요. 바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 민심 진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흥미롭게 재미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들 제가 준비했는데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미디어 월에 나가서 제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어제와 오늘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가 의뢰하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어제 저희가 봤던 양자 대결과는 결과가 조금 사뭇 다릅니다. 자, 먼저 이재명, 윤석열의 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44.5%, 윤석열 후보가 39.2%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주인공이 바뀌었을 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38.2, 안철수 43.5%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어느 쪽 모두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의 어떤 여론조사 흐름과 추세를 봐야 한다라는 말을 배종찬 소장님이 늘 했잖아요. 네. 자,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배종찬 소장님 뭡니까? 중도가 중요하다. 중도가 중요하다. 네. 단일화가 차기 대선에 남아있는 최대 변수다. 최대 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 그건 역시 중도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갔을 수 있다. 그런데 중도는 막 움직입니까?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 항상 중도 이야기를 해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 쪽으로 가지만 중도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중도는 또 안 후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까지 더 결집을 하는 후보가 누구냐? 안 후보죠.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보면 그래서 단일화가 될 경우에 안 후보 쪽의 여론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중도다. 그러니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 당선자는 이념을 두 개를 가져가야 돼요. 자기 이념 지지층과 중도.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강점을 보이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중도를 가져간다. 이 부분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단일화를 했을 때 다른 여론조사에 보면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누구로 단일화해야 하나라는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 결과랑 또 이 가상 대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를 놓고 물어본 거죠. 그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 후보의 무기가 실리고 있는데 중도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안 후보 쪽으로 가 있으니까 팽팽해지는 거죠. 팽팽해진다. 네. 결국에는 이 단일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측할 수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왜 중요하냐? 왜 멸콩을 이야기하느냐? 안 후보가 안보 이슈가 나오면 작아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안철수가 아니라 안보 이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안 후보거든요. 안 후보가 안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콩 이야기를 하게 되면 2012년에는 NLL 이슈 안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2017년에는 사드 이슈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근거가 있는 분석이네요, 다 근거가 있죠. 저도 병장 만기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충성. 그래서 이 안보 이슈 색깔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고 단일화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독입니다. 이게 그 멸공이 단순히 그냥 멸치콩 정용진이 아니라 단일화 국면에서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의식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2012년에 NLL, 예. 2017년에 사드 이슈가 불거지자 지지율이 점점 위축됐던 것이 그렇군요. 안 후보였어요. 배종찬 소장님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하셨습니까? 만기 제대죠. 체중 때문에 자꾸 면제됐을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30년 전에는 홀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자대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일한 의뢰자,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다자대결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37.1%, 윤석열 후보가 30.5%, 심상정 4.0, 안철수 후보가 13.6%를 찍었습니다. 어제 배종찬 소장님, 저희가 봤던 다른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마의 15선을 넘는 그렇죠. 15.1인가요? 15%를 넘어선 지지율을 봤는데 13.6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거의 15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의 15선에 근접을 하거나 넘어서는 결과 등이 나왔다라는 건 이게 안철수의 지지율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구름처럼 공허한 지지율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하는 지지율입니다. 아,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4, 5% 정도는 안 후보가 견인해 왔어요. 예. 자, 지금 김진 앵커 뒤에 있는 우리 스크린 월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조사 결과지만 안 후보의 지지율이요. 윤석열 후보의 이탈층을 상당히 가져가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일부,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 일부까지 가져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율 블랙홀입니다. 다 흡수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오롯이 반사 이익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가족 리스크가 없고 또 기존에 안철수 후보 그러면 중도층 또 20대 학생 이 지지층들을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살짝 가져가고 심상정 후보 지지층까지도 살짝 가져가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쉽게 빠져나갈 지지율은 아닌 거죠. 안 후보의 지지율은 철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인데 결국 결론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누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할까라고 물었을 때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팍팍 내놓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누가 단일화 후보가 돼야 할까라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32.5%, 안철수 후보가 35.9%,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이 오차 범위 아니라 굉장히 팽팽한데요? 팽팽하죠. 그래도 안 후보가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앞서는 수치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윤 후보도 안 후보도 정권 교체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중국의 흑묘, 백묘론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단일 후보가 되는 경우에 경쟁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단일화 이야기하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권 교체는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는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 여론이에요. 단일화는 후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론이 결정한다. 명언이군요. 그러니까 설명절 연휴 이전까지 1월 말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지 못한다면 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25%까지 올라간다면 단일화하니까 내가 될 수 있겠네. 윤 후보로서는 단일화 아니고는 우리가 정권 교체하기 어렵겠네. 되면 설명절 연휴 지나서 2월 10일이 마지노선입니다. 2월 10일까지는 해야 2월 13일 후보 등록이 가능해지거든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없군요. 그러니까 1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 룰도 정해야 되고 뭐 단일화 협상도 해야 될 텐데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도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 역선택은 작용 안 합니까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협상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정권 교체 찬성
응답자청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안 후보는 그러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유권자, 전 응답자청이 다 들어가야 된다. 지난한 과정. 그래서 단일화가 힘들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아마도 단일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의 생각은? 저는 남아있는 최대 변수는 또 정권교체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단일화죠. 열려있다. 열려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어떤 발언했을까요? 단일화 가능성 없다.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교체할 수 없다. 내가 나가야 이긴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에서 지는데 양보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요 문단이 이재명 기자, 지금 앞뒤가 좀 맞나?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가야 이긴다.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내가 유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단일화는 없다는데 뒤에는 단일화에서 내가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뭐 진짜입니까? 양쪽의 생각이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면 단일화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양보하면 단일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죠. 근데 조금 전에 좀 배종찬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도 자기가 단일화 할지 안 할지 알까요? 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들도 모른다? 후보를 당연히 모르는 거죠. 지금 그야말로 여론이 어떻게 지형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물론 과거 경험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역대 대선에서 크게 단일화가 3번이 있었죠. 97년도에 김대중, 김종필 단일화가 있었고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고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있었는데 이제 승리한 건 2번이 있었던 거죠. 근데 97년 단일화와 2002년 단일화는 전혀 다른 단일화였습니다. 2002년 단일화 먼저 보면 정몽준 후보가 크게 여론조사에 앞서갔었죠. 따라서 여론조사할 경우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당연히 참여를 하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안 하면 반전의결을 만들 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단일화 이겼지만 어쨌든 간에 양쪽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반면에 97년 단일화는 당시 김종필 후보가 한 3%포인트밖에 3%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진영 쪽에서 아니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후보한테 어떻게 정권의 반을 넘길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 이겁니다. 3%가 없으면 진다. 3%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권을 잡는데 그럼 3%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결국 얘기는 뭐냐면 이 단일화의 조건 2가지입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 나온다. 이게 단일화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없으면 절대 당선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 2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는 후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진짜 후보는 지금 알지 못한다. 다만 민심이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전문가들 의견 중에 아까서 뭐 1, 2번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명언들 많이 나오네요. 단일화는 지금 후보도 모른다. 와, 뭐 탁견이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지만 후보도 모르는데 이 대표가 알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후 조사 보면 젊은 세대에서 윤 후보가 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했고 8일 당 자체 조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단일화 없이 선거 치를 환경 마련되는데 일단은 단일화 하더라도 양쪽에서는 지금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밖에 없죠. 이 대표 입장에서도. 2030들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들 많이 나옵니다. 2030의 표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안철수 상승세에서 2030만 똑 떼서 분석이 가능하군요. 자, 20대 12월 5주차에서 작년 마지막 주보다 올해 2주차에 20대의 지지율이 안철수 6.6%포인트 올랐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30대는 더 올랐습니다. 7%밖에 안 됐는데 21.1%. 그러면 30대의 지지율 14.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보합 20, 30대 2030의 지지율이 20% 넘게, 20%포인트 넘게 올랐네요.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 안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2030이 이끌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자기가 세대 기반이라고 그러면 20대예요. 학생. 왜? 그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과학기술을 강조하거든요. 또 교육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세대 기반, 지역 기반, 이념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념은 중도입니다. 또 세대 기반 누구야? 40대는 아니죠. 이재명. 60대 이상은 윤석열, 보수정당. 그렇다면 중도, 또 변화가 있는 세대가 바로 20대거든요. 근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달 들어서 1, 2주차에 20대는 견인됐는데 30대는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2주차에 30대의 지지율이 3배 올라갔어요. 예. 3배나 됐어요. 7%에서 21%니까 300%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대까지 추가 견인됐다. 이 이야기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MZ세대를 내 세대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안 후보의 약진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데 후몰 여안이에요. 후몰 여안이다. 뭐예요? 후보자는 몰라. 예. 여론은 알아요. 안다. 아, 후몰 여안. 방금 맞는 거지, 솔직히. 선배. 그래서 방금 맞는 거죠. 그래서 후몰 여안. 1월 말이 될지. 그러니까 1월 말에는 결정이 돼야 돼요. 1월 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월 말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겠죠.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문득 내친 김에 그냥 궁금한 거 다 봅니다.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견 드는데 어떻게 나올지 함께 보시죠. 자, 후몰 여안. 후보자는 모르고 여론은 안다. 다시 들어보니까 또 명언이네요. 후몰 여안.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5.3에서 10.7 두 자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네 글자예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을 굳이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는 PK죠. 예. 부산 출신이니까. 예. 지역 기반을 굳이 따지면. 그런데 대구 경북이다. 그러니까 5.3에서 10.7이면 2배 가까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건 뭐냐?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번 대선의 보수 진영의 핵심이에요. 왜? 정권만 교체할 수 있으면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안 중요한 겁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면 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윤이 흔들리면 안철수 후보라도 정권 교체 가능할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TK 민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였을까요?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던졌다라고 정말로 칭찬을 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이냐라고 평가절하됐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아젠다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그런 미래를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런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에 대해 딱 잘라서 노 하시던데요. 그 노가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일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민생은 뒷전이고 망언을 던지며 윤 후보 아바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힙니까? 아니 언제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분이라는데 갑자기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이 왜 나온 겁니까? 혹시 여론조사 잘 나와서? 아니요, 저는 일관되게 저는 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전재수위원은 일관됐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바뀐 적이 없어요. 강병원 의원의 갑자기 의견이다. 강병원 의원이 갑자기 이제 윤석열 아바타라 그러는데 예. 윤석열 아바타가 안철수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처음 듣는 이야기고. 강병원 의원의 주장이다. 강병원 의원께서 그럴 수는 있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좀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저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 근데 윤석열 아바타가 안철수다. 별로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견제할 수준까지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집안 단속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결집을 하면
이 반등은 할 겁니다. 반드시.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반등하는 것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반등을 하면 다시 그 이전 지지율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공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거 또 프레임이 작동됐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 대선 때 요 누구의 아바타다 비슷한 표현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이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오자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이다라고 말이죠.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조만간 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던 수많은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재명 기자. 토론 실력은 좀 늘었습니까, 안 후보? 근데 봐야겠죠, 앞으로요. 분명히 뭐 법정 토론 3번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보 등록 이후 2월 달에 3번의 토론에 참석할 텐데 그때 뭐 실력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금 전에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도 전원 생각은 아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좀 강병원 최고위원의 얘기는 굉장히 좀 선거 캠페인을 관점에 봤을 때 의아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전에 제가 2030 TK 대구 경북을 봤지만 이게 반비례하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를 가장 원하는 게 누구죠? 윤석열 후보죠. 근데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 주는 건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상당히 저건 정말 왜 강병원 최고위원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재명 기자가 평소에도 예리하지만 오늘 또 유독 예리한 분석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강병원 최고가. 강병원 최고가.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강병원은 이쪽이야?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오케이, 들어봤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민심진심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3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장동 설계와 시장의 지시. 대장동 첫 공판이 있었는데 김만배 측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놔서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고했습니다. 자, 어제 대장동 5인방 재판에서 7개 독소 조항, 이 논란이 됐었죠.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7개 독소 조항. 성남 도계공이 고정이익만 가져가게 설계가 된 것. 그러니까 화천대유에게 철저하게 유리했던 그 7개 독소 조항. 근거로 검찰은 이거 배임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김만배 씨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안정정 사업위에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워딩을 이재명 지시라는 워딩을 밝힌 거예요. 검찰 한파 김 씨가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라는 조선일보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법조계 김 씨 측이 이재명 처벌할 수 없다면 내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라는 법조계 일각의 반응도 조선일보는 싣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어떤 의미일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 그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화천대유의 김만배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시 위해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반응은 잘 모른다. 오늘 공판 있었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김만배 씨 측이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뭐 변호사의 추후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워딩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첫 공판에서 7개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가 제기된 김만배 씨 측의 첫 공판에서의 변론 말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다. 자,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 일단 나는 이재명 지사가 다른 데로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거기서 7가지 독소 조항을 만들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민간 기업이 이익을 몰아갈 수 있도록 아니 성남시 이재명 후보가 다 결정을 해놓는데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게 내가 무슨 죄느냐. 그게 첫 번째 의미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아니 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실행자잖아요. 실무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될 때는 가장 윗선이 가장 무거운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시한 사람은 가만히 두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래? 왜 우리만 구속해? 더군다나 수사 자체도 사실은 뭐 4인방, 5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만 딱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전에도 이제 그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관여를 했든 관여를 하지 않았던 간에 수사는 대하는 게 맞죠. 예. 조사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4명이 공범관계에 있는 데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독소조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무엇이냐 수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 무혐의. 관여한 바 있다. 기소. 이렇게 굉장히 검찰에서 수사를 결단력 있게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하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라미드를 딱 잡고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시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다 해놓은 거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은 건데 내가 과연 죄가 됐느냐.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의 해석대로라면 네.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뜻이 저 안에 담겨 있다면 이런 뜻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재명 시장이 무죄면 나도 무죄다. 그건 당연히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저게 저 뜻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환수해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배임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4인방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법에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만 이렇게 구속을 해서 재판받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도 좀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야당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앞에 긴급의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홍보입니다. 조건 없고 성역 없는 인사특검 수용하라. 국민 앞에 진정성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떡 뒤집듯이 자꾸 말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 다 아십니다. 제발 특검 실시해서 의혹을 해소한 뒤에 펴달라고 하시는 게 도리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 그분 누굽니까?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벌써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특검 막는 민주당은 미리 실체 보이느냐? 화천대유 진실언패 특검만이 정답이다. 국민의힘 반응이었고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오자 정의당도 논평을 했습니다.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장동 게이트 관계자들 핵심은 실체는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묻느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대선 후보라는 것이 범죄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으며 수사 진척을 방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야당과 정의당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과 동일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해석들을 했는데 검찰이 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선배지만 지금 검찰 후배들 하는 거 보면 기든 아니든 수사는 해서 결론을 내줘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뭔가 명확할 텐데 검찰이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에 통화했다라는 그분들조차도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아니 시장이 시킨 대로 했는데 시장도 조사 안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런 말 들어도 검찰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 그게 최고로 하면 뭐 성과로 치적으로 내세울 거예요. 뭐 공약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4, 5년 동안 검찰 개혁만 외치다가 어떻게 보면 4, 5년을 저는 갔다고 봐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공수처 설립도 했어요. 하지만 공수처도 굉장히 정치의 편향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재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뭐 DJ랄지 그다음에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도 수사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하다가 의심이 되는 윗선, 아무리 대통령의 뭐 아들 아니면 관계된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정되면 구속을 했는데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굉장히 이제 특정한 뭐 거대한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당연히 결론을 내줘야 할 사안을 내주지 않고 이제까지 끌어온 것은 검찰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수사의 기법이랄지 뭐 영장을 청구를 할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이전의 검찰과는 굉장히 어수룩한 측면이 좀 있고 더군다나 어떤 수사에 나가는 방향이랄지 결단력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용두사미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 측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소조항 7개는 개발이익 환수조항.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 틀린 거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요 반박 포인트까지 봤습니다. 박정아 대변인과 전재수 의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입장. 뭐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이 사건을 그냥 대충 덮으려고 했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한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 시간까지도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안 밝히고 대선을 치르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재판에서 나왔던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얘기마저도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성남시의 방침이다라고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를 왜 정당의 공보단에서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이 지경까지 그리고 그 정당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3번째나 선거 일정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오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덮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뭐 검찰은 이미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확연해졌고요. 민주당은 재판에서 나온 말마저도 왜곡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검 여전히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특검 협의 들어가는 게 뭐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빠르고 합리적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은 김만배 씨에 대한 이제 형사사법 절차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김만배 씨는 범죄 피의자로서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말하자면 변론 중에 이재명 지시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설사 이제 무죄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지금 자신들의 무죄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구속된 범죄 피의자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당시 시장이 김만배 씨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너네들이 돈 왕창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짤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정부라든지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다수당이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성남시의 방침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한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8천억을 가져가고 성남시가 5,500억을 가져갔는데 민간의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고 공공환수를 5,500억 이상 더 하지 못한 책임은 이재명 시장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김만배 씨에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엊그제 이제 단독 보도로 또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전 국회의원 하시던 조훈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이 엊그제 단독 보도로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훈현 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원내대표,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아니 돈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돈 받은 사람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 관계자들인데, 돈을 받아가고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달에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특검 법안에는 이 범죄자들의 시드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삽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특검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다 하자, 뭐든지 특검 다 하자 이래놓고 그 법안에는 이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다 빼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회는 이미 상설특검 법안이 있습니다. 상설특검 법안에 의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면은 특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김만배 씨 측의 변호인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후에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지시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핫쌈, 첫 번째 핫쌈은요. 미국의 골든 글로브의 나무조연상에 오영수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괜찮은 놈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다는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입니다.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에 오영수 씨가 수상을 했죠. CNN, 오영수가 역사를 만들었다. 로이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상을 했다. CBS, 오영수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 배우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외신들도 뜨거운 반응을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정재 씨는 수상에 실패했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예.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오영수 배우의 이제 나무조연상 수상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골든글로브상을 받았던 게 오영수 배우가 78세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75세입니다. 올해 나이로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K 콘텐츠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성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
그 원로 배우들의 오래 경험된, 오래 축적된 그 경험 속에서 같이 나온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가 인정한 거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내공이라고 하잖아요, 내공. 그렇죠. 내공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나서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확산되는 그런 폭발력을 보이는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원로 배우들의 이딴 해외 영화제 수상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또 오영수 배우가 소감을 얘기했던 게 지금부터는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메시지죠. 결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라는 게 어떻게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세계인들을 끌어와서 우리의 콘텐츠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저 원로 배우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주변에서 오영수님의 성함도 다들 아시지만 깐부 할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데 깐부 할아버지가 딴 데도 아니고 골든글로브에서 또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재 씨가 축하 메시지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정재 씨의 SNS에 이런 축하 메시지가 있군요. 일남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장면들 모두가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깐부로부터. 또 이정재 씨가 센스 있게 본인은 낮추고 이제 오영수 대선배잖아요. 뭐 영화계 연극계 대선배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면서 깐부다라고 또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랑스럽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삼 소식의 실루엣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누구죠? 자, 체포된 모습 어떤 사건일까요? 단돈 2만 원에 라고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신상도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이석준이 어떻게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알고 주소도 알았느냐.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저 구청 공무원이 넘겨주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공무원 A씨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를 1,101건을 불법 조회하고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공수처가 핸드폰 전화번호의 이름, 이 번호의 주인, 주소지까지 광범위하게 파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 구청 공무원이 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했어요. 월 200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4천만 원 가까이를 받았어요. 흥신소 업자에게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지를 유출했어요. 흥신소 2곳을 거쳐서 저 살해범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공무원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공무원은 이거 뭐 개인정보 저렇게 사용되겠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까지 악용됐으리라는 생각 않고 주소, 이름, 전화번호 해서 단돈 몇만 원에 흥신소에게 넘어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개인정보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실은 이 공무원은 이석준 살인범하고 공범관계랑 똑같아요. 물론 인식을 하고 넘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넘긴 개인 정보 자체가 어떻게 쓰일지는 합법적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을 찾는다랄지 아니면 누구를 추적한다랄지 그럼 법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청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면요. 로그인 기록은 당연히 뜨죠. 다 뜨지는데 그 사유랄지 그런 것에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한 명이 계속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를 만약에 조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나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1,101건이에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혼자서 이 1,101건을 과연 왜 했는지 사실은 로그인해서 개인정보를 볼 때마다 그 사유랄지 그다음에 그 처리 결과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사기관 같은 데는 오히려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 반해서 구청에 대해서는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도 이렇게 쉽게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나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결국 본인이 받는 2만 원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야, 이게 박지원 대변인 요즘은 진짜 개인정보 하나하나가 나의 가족과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다들 조심해야 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만은 뭐 어느 지역 지나갈 때 보면은 무슨 확진자가 몇 명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도 올 때마다도 저는 사실은 섬뜩해요. 이게 제 핸드폰을 어디선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섬뜩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보면은 가끔가다 무슨 포인트 받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회원 많이 가입하고 막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디로 돌아다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 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어찌 잘못하다 보면 영화에서 나오던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핫삼 소식의 실루엣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상부터, 거두절미 영상부터 보시죠. 자,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평범한 산책이죠. 자,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렇게 목줄을 거세게 들어 올리는 남성. 강아지가 발버둥을 칩니다.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목줄을 들었다 내리더니 강아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차마 방송상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많이 걸러낸 화면입니다. 마치 요요처럼 강아지를 학대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 견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질나서 흔들면 그게 학대잖아요. 그냥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냥 화가 나갖고 성질 날 때는 애들이 흔든다 말하고 좀 흔들어 버렸지 그냥. 집에 오라면 올 것이면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흔들 때. 그거는 정말 우리 법 잘못했다고 정말로 생각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변해서 이제 저런 것들도 논란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을 아마 예측 못하셨던 것 같은데, 주변에 보는 시선이 많고 또 일단은 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러면. 네. 저럴 거면 왜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예.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특히 이제 반려인구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 반려동물을 대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아쉽다. 저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데 아마 이제 이전에 이제 동물을 대하는 그런 이제 관습, 관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모든 숨쉬는 것들은 존중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말씀이에요. 훌륭한 말씀 나왔어요. 모든 숨쉬는 것들은 소중하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